발표를 맡게 된 숭실대학교 정인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 뉴스에서 이제 요즘에 종종 나오는 이제 다양한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제목은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인데 이제 그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이슈들, 쟁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플랫폼 노동도 노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얘기할 때 흔히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수준과 사회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동시에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성취를 얻고 또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그런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사회학자 고전 사회학자 중에 에밀 디르켄 같은 사람은 이제 그 노동의 어떤 분업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그런 우리가 분업 현대 사회에서 분업을 통해서 내가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나와 다른 일을 하는 또 한 축의 사람과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상호 연결성을 갖게 되는 상호성이라고 하는 것을 또 굉장히 중요한 사회 유지의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봤습니다. 이처럼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과 사회가 연결되는 하나의 결합점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제는 너무 많이 얘기해서 약간 뭐 너무 이제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노동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이런 4차 산업혁명, 뭐 로봇의 발달 같은 것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노동자 지위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한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날 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화가 가져다준 연결의 어떤 극대화된 가능성을 그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는 구조화된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플랫폼 노동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 정의가 플랫폼 기업이 중개 또는 활용하는 노동, 디지털 네트워크에 의해 중개되는 노동,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직업들을 우리가 플랫폼 그 노동으로 보고 어떤 것들을 보지 않을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분류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국의 일자리위원회에서 그 나온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화된 그런 조건은 일단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 또는 가상재화를 생산하고 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우리가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 디지털 플랫폼이 보수를 중개해야 되고 그리고 일거리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다수에게 열려 있는 이런 조건들을 만족할 때 이제 플랫폼 노동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어떤 분류를 가지고 이렇게 6개 어떤 그 2 곱하기 3의 그 어떤 그 조합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것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냐, 웹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냐, 이제 아니면 오프라인 혹은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한 축이고요. 다른 한 축은 이제 과업 수행에 어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느냐라고 하는 것, 또 분업의 수준이 얼마나 잘게 잘라져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의 완성된 형태의 일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마이크로, 메조, 이제 매크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유일한 분류는 아니고요. 사실은 그 굉장히 다양한 분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지금 사실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에 전업으로 종사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 대개 2% 내외고요. 영국이 한 3%에서 4%, 미국은 0.5%에서 1%로 추산이 되고 한국은 2018년도의 연구에 따르면 대략 1.7%에서 2% 가량이 이제 플랫폼 노동에 종사를 하고요. 그 숫자는 대략 47만 명에서 54만 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숫자도 이렇게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플랫폼 노동이 지금 어떠한 정도의 상황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걸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사실 아까 앞부분과 같은 그런 유형화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제 플랫폼 노동이 어떻게 그 과업의 복잡성 정도나 그다음에 플랫폼에 사람들이 의존하는 정도 등에 따라서 어떻게 나뉠 수 있는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그 축으로 좀 보고 그것을 그 숫자의 변화를 좀 우리가 그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성장률을 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쟁점들은 많은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쟁점이 이제 그 플랫폼 노동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사람들을 임금 노동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자영업자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보호가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이분들을 이런 종사자들을 제3의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경제학자인 세스와 크루거 같은 분들이 이제 독립노동자, 인디펜던트 워커스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이제 이분들에게 뭐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과 사회보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어떤 제3의 지위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보다는 좀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임금 노동자보다는 여전히 낮은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독립노동자 같은 경우도 산재보험이나 혹은 실업보험, 최저임금 같은 것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내적인 다양성이 그 성격의 다양성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법을 통해서 법정에서의 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 또한 이제 굉장히 많이 또 아직도 확정되지 않고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다이나맥스라고 하는 운수 노동자들이 2018년도에 캘리포니아에서 자신들을 플랫폼 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 했던 것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법으로 제정이 됐지만 결국 다시 이제 주민 발의안을 통해서 또 취소가 되고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여전히 플랫폼 노동을 둘러싸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직업의 불안정성인데요. 이건 사실 이런 어떤 플랫폼 노동자의 직업의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1970, 80년대 이후에 노동의 불안정성, 우리가 비정규직의 증대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런 상황을 더 극대화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이스탠딩 같은 학자들은 프리카리아트라고 하는, 즉 프리캐리어스라고 하는 불안정하다고 하는 형용사와 이제 프롤레타리아를 합쳐서 이런 형태의 이제 노동자들이 일종의 프리카리아트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 그것은 뭐냐면은 노동시장 안정, 고용 안정, 직무 안정, 근로 안전, 숙련 기술 재생산, 소득 안정, 대표권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자리들은 많이 참여한다고 해도 이렇게 큰 자기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또 다른 이슈들은 이제 노동의 자율성,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고리즘을 통한 통제, 그래서 별점 노예라는 표현 많이 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뭐 라이드를 하고 나서도 탄 사람이 어떻게 별을 주느냐에 따라서 다음번에 이제 나한테 어떤 일이 오느냐가 결정이 되고 이런 것들. 또한 이제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은 기업 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도대체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집합행동의 어려움.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노조 노동자들 간의 어떤 결합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일단은 법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공간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 비가시성, 서로 보이지 않는, 그리고 동시에 상호 경쟁해야 되는, 대개는 크라우드를 통해서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업무를 주기 때문에 빨리 이제 클릭을 해야 되는 그런 경쟁에 놓여 있는 이런 것들이 집합행동 어렵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지역 기반 노동만을 되게 살펴볼 때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웹 기반 종사자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훨씬 더 고등교육에 종사한 고등교육을 이수한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국제노동기구에서 2018년도에 이런 플랫폼 노동이 기술과 노동의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점점 웹 기반 노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더 이제 교육의 문제, 특히 이제 누가 그렇다면 이 교육을 책임질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건 오늘날 이제 대학 교육의, 제가 봤을 땐 대학 교육의 어떤 비전과도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하고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번역된 플랫폼 노동과 번역되거나 혹은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쓰신 이제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책들인데요. 이런 어떤 이슈들을 봤을 때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거나 이런 책들이 주로 번역이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지금 플랫폼 노동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주로 이제 현장 노동 중심의, 그다음에 이제 약간 뭐 운송이나 이런 업종 중심으로 주로 한국에서는 플랫폼 노동의 문제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좀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중에 지역 기반 노동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대개는 40, 50대 남성이 다수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플랫폼 노동이 이게 플랫폼 또 문제이지만 사실 전통적인 어떤 우리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특고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노동 문제 틀 안에서 이제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좀 변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웹 기반의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지닌 업무의 증대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제 뭐 로스쿨 출범도 그렇지만 전문직 규모의 증가 및 그 안에서의 내적 분화가 결국은 플랫폼 참여의 의존도와 참여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리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상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고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영역에서 발전한다고 봤을 때 이런 어떤 채산성 높은 전문직 분야의 플랫폼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플랫폼 노동자의 내적 이질성의 증대가 결국은 플랫폼 노동의 성격과 관련된 논의들에 앞으로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아요. 지금은 주로 이제 현장 기반의 운수 노동자 이런 쪽에 집중이 돼 있다라면 앞으로는 이제 전문직 노동자에 대한 이슈로도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뭐 로톡과 이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금 서로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 하나의 이제 단적인 예라고 보여집니다. 엘스타인을 비롯한 사람들이 쓴 플랫폼 레볼루션에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그 서비스 이런 어떤 전문 업종들이 플랫폼으로 침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의 등장이 우리가 앞에 책 제목처럼 플랫폼 혁명이라고 한다면은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도발적이고 이제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플랫폼 바깥에서 노동자들이 누렸던 권리들을 과연 플랫폼 안에서 보장해야 되는가? 또한 모두가 정규직 노동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도덕적 감수성에 기반한 어떤 당위론적 주장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설득력을 잃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플랫폼의 발전 그리고 플랫폼 노동의 증가라고 하는 게 플랫폼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기의 어떤 위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얻는 이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어떤 감수성을 기반으로 네가 우리의 어떤 노동을 착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반성하고 고려해봐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장기적으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이제 이거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플랫폼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제 디지털 플랫폼 사회인식 경험 조사를 통해서 물어봤을 때 이제까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든지 이제 플랫폼 노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응답자의 12.7%였지만 자기 스스로 앞으로 5년 내에 이러한 일에 한 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43.1%로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율이 6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앞으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보다 확대되고 다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이제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